1965년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S&P 500에 넣었으면 3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같은 돈을 워렌 버핏에게 맡겼다면요? 수천만 달러가 됐을 겁니다. 60년 넘게 시장을 압도한 전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투자의 신이라 부르죠. 그런데 지금 이 94세 노인이 보내는 신호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금을 역대 최대로 쌓아두고 있고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고 있어요. 버핏 지수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수준을 찍었습니다. 2000년 닷컴버블 붕괴 직전보다 더 높아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그 경고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구조를 보면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예요. S&P 500 지수는 역사상 보기 드문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상위 10개 기술 기업, 우리가 잘 아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지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6%에 육박합니다. 이건 2000년 닷컴버블 붕괴 직전과 역사적으로 유사한 수준의 집중도예요. 소수의 거인이 시장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매우 아슬아슬한 구조인 셈이죠. 만약 이 거인 중 하나라도 휘청인다면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거대한 시한폭탄이 우리 발밑에서 조용히 똑딱거리고 있어요. 바로 미국 정부의 빚입니다. 미국의 연방부채는 현재 국가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돈, 즉 GDP의 120%를 넘어섰어요. 이건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나라의 경제 규모보다 빚이 더 많다는 뜻이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연봉보다 카드 빚이 더 많은 상황과 같습니다. 이 빚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시장은 소수의 기술주의 모든 것을 건 도박판처럼 변해버렸고 경제 시스템의 기반은 사상 최대의 빚더미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60년 넘게 시장의 온갖 위기를 겪어내고 살아남은 워렌 버핏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시장을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만들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탐욕 때문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사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개인의 심리를 넘어선 훨씬 더 거대하고 구조적인 두 개의 힘입니다. 첫 번째 힘은 패시브 투자의 역설이에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고 아마 투자하고 계신 분도 많을 겁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시장 평균을 따라가니 장기적으로는 가장 현명한 투자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만약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똑똑한 선택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바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수십조 원의 돈이 인덱스 펀드라는 거대한 강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이 강물은 어떤 기업이 훌륭한지, 어떤 기업이 고평가되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저 S&P 500이라는 지도에 따라 기계적으로 흘러갈 뿐이죠. 2010년만 해도 미국 주식시장에서 패시브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5%가 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재 이 비중은 5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시장의 절반이 넘는 돈이 개별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지 않고 오직 크기에 따라서만 기계적으로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바로 부익부 비익빈의 가속화입니다. 인덱스 펀드로 돈이 몰릴수록 상위 10개 기업의 주가는 더 오르고 주가가 오르니 지수에서의 비중은 더 커지고 비중이 커지니 다음번에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이 배분되는 무한 궤도에 올라탄 셈이죠. 두 번째 힘은 초저금리 시대의 유산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거의 0%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제로금리 시대는 투자자들에게 아주 명확한 신호를 줬어요. 은행에 돈을 놔두면 바보다, 수익을 내려면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곳에 투자해라. 이 티나, 즉 대안이 없다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예금 금리가 1%도 안 되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돈은 살 길을 찾아 주식 시장으로, 특히 미래 성장성이 커 보이는 기술주로 거침없이 흘러들어갔어요.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품은 꺼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놀랍게도 시장은 여전히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10년 넘게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는 학습 효과에 길들여진 투자자들의 심리와 그 기간 동안 시스템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은 금리가 올랐다고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거든요. 마치 뜨겁게 달궈진 냄비가 불을 꺼도 한참 동안 그 열기를 유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큰 놈을 더 크게 만드는 패시브 투자라는 자동 매수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10년간의 저금리가 남긴 유동성의 불씨와 위험을 잊어버린 투자 심리가 여전히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왜곡되고 과열된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짜 가치를 찾아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워렌 버핏의 첫 번째 경고가 등장합니다. 모든 거품의 끝에 도사리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 바로 부채 함정이에요. 우리가 흔히 부채라고 하면 정부 부채나 가계 부채를 떠올리지만 지금 가장 위험한 경고등은 주식시장 내부에서 켜지고 있습니다. 바로 신용거래라는 이름의 빚이에요. 이건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일종의 레버리지 투자인데, 시장이 좋을 땐 수익을 극대화하지만 하락장에서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양날의 검이죠. 2025년 말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신용거래 잔고는 9천억 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섰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든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 그리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건 거대한 젠가 게임과 같습니다. 투자자,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모두가 빚이라는 블록을 아슬아슬하게 빼서 더 높은 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거죠. 작은 충격 한 번에 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버핏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지만 그 안에 모든 지혜가 담겨 있어요. 바로 그의 제2일 원칙, 주식을 사지 말고 사업을 사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컴퓨터 화면에 깜빡이는 숫자나 오르내리는 그래프를 사고 파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버핏에게 주식은 그저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그에게 한 주의 주식은 실제 세상에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돈을 버는 사업의 소유권 그 자체예요. 버핏은 사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해자입니다. 해자가 깊고 넓을수록 적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듯이 경제적 해자가 튼튼한 기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오랫동안 높은 수익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버핏이 1988년 코카콜라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을 때 그는 단순히 설탕물을 만드는 회사를 산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각인된 그 어떤 경쟁자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브랜드라는 강력한 해자를 산 겁니다. 펩시가 아무리 맛있는 콜라를 만들어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코카콜라라는 상징을 뺏어올 수는 없었죠.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이 만든 미스터 마켓이라는 비유가 있어요. 미스터 마켓을 여러분의 사업 동업자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는 아주 변덕이 심한 조울증 환자입니다. 어떤 날은 극도의 흥분 상태로 찾아와서 이 사업은 세상을 바꿀 거야 라고 외치며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여러분의 지분을 사겠다고 제안해요. 하지만 또 어떤 날은 세상이 끝날 것처럼 절망에 빠져서 다 망했어 라며 헐값에 자기 지분을 팔 테니 제발 사달라고 애원하죠. 현명한 투자자는 그의 제안을 참고할 뿐 의사결정은 사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근거해서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코카콜라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오래된 소비재 기업에는 이 원칙이 통할지 몰라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술의 시대에도 유효할까요? 실제로 버핏은 오랫동안 기술주를 이해할 수 없다며 외면해 왔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깨고 애플이라는 거대한 기술 기업에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을까요? 여기에는 버핏의 철학이 스스로 진화하는 과정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버핏에게는 능력 범위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쉽게 말해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분야 안에서만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야구 선수가 스트라이크 존에서도 가장 치기 좋은 자신의 스위트 스팟으로 들어오는 공만 노려치는 것과 똑같죠. 버핏의 스위트 스팟은 보험, 은행,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소비재 기업이었어요. 그는 수십 년간 기술은 너무 복잡하고 변화가 빨라서 내 능력 범위 바뀌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해왔습니다. 2016년 워렌 버핏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가 평생 외면해왔던 기술기업 애플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그냥 맛보기로 조금 사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후 애플 주식을 계속해서 사모았고 2025년 현재 애플은 버크셔 주식 포트폴리오의 20%에서 25% 정도를 차지하는 주요 투자처가 되었어요. 그 규모는 약 900억 달러 내외입니다. 버핏이 마침내 자신의 원칙을 버리고 시장의 유행을 쫓아가기로 한 걸까요?
놀랍게도 정반대입니다. 버핏은 자신의 원칙을 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원칙을 진화시켜 애플을 이해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는 애플을 기술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미스터리의 핵심이에요. 버핏은 애플의 아이폰을 최첨단 기술 기기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소비재로 재해석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2년에서 3년마다 거의 자동적으로 새로운 아이폰으로 교체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다 쓰면 어김없이 다시 사는 질레트 면도날이나 코카콜라와 본질적으로 똑같은 소비 패턴이에요. 버핏은 애플의 진짜 힘이 하드웨어가 아닌 생태계에 있다는 것을 간파했어요. 아이폰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 아이클라우드에 사진과 데이터를 저장하고 앱스토어에서 수많은 유료 앱을 구매하며 애플워치와 맥북을 연결해 사용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생태계의 거미줄에 한번 걸려들면 안드로이드로 넘어가는 것은 단순히 전화기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내 삶의 디지털 기반을 통째로 이사하는 것과 같은 고통과 비용을 수반해요. 이건 경쟁사가 절대 단기간에 따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전환 비용이라는 해자입니다. 이 강력한 브랜드와 생태계는 애플에게 엄청난 가격 결정권을 선물했어요. 애플이 신제품 가격을 $100, $200 올려도 충성스러운 고객들은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결국 버핏은 애플의 복잡한 반도체 기술이나 코드를 이해하려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애플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어 마치 코카콜라처럼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가 되었고 어떻게 강력한 생태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지를 꿰뚫어 본 겁니다. 버핏이 시장 전체가 과열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온도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버핏 지수라고 부르죠. 그리고 지금 그 지수는 역사상 가장 뜨거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버핏 지수의 작동 방식은 아주 간단해요. 한 나라의 모든 주식 가치, 즉 시가총액을 그 나라의 경제 규모인 GDP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말해 나라 경제가 벌어들이는 총소득에 비해 주식시장이 얼마나 고평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버핏은 이 비율이 70%에서 80% 수준이면 매력적이고 100%를 넘어서면 비싸다고 판단했어요. 현재 이 버핏 지수는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200%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수준이에요. 모든 것을 붕괴시켰던 2000년 닷컴 버블 정점 때의 버핏 지수가 약 40%였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뜨겁게 시장이 끓어오르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 신호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면 우리는 절반의 진실만 보는 겁니다. 버핏 자신도 이 지표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고 인정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오래된 지도에는 현대 경제의 두 가지 거대한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글로벌 시대의 왜곡이에요. 애플은 미국 기업이지만 아이폰을 전 세계에 팝니다. 실제로 S&P 500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은 20년 전만 해도 20%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40%를 훌쩍 넘어섰어요. 버핏 지수의 분자인 시가총액에는 전 세계에서 거기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분모인 GDP는 오직 미국 내에서 생산된 가치만 계산하거든요. 둘째는 무형자산 시대의 불완전성이에요. 과거의 경제는 공장을 짓고 기계를 돌리는 유형자산이 중심이었는데 지금 경제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코드,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애플의 브랜드 가치 같은 무형자산이거든요. 버핏 지수는 분명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동시에 현대 경제의 복잡성을 완벽하게 담아내지는 못해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투자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버핏 투자의 심장이자 궁극의 방패인 안전마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10톤짜리 트럭을 몰고 낡은 다리를 건너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다리 입구에 최대 하중 10톤이라고 쓰여 있다면 여러분은 마음 편히 그 다리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하지만 만약 최대 하중 20톤이라고 쓰여 있다면요? 그때는 안심하고 건널 수 있겠죠. 이때 10톤과 20톤의 차이, 즉 10톤의 여유분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마진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트럭의 무게는 우리가 주식을 사는 가격이고 다리의 최대 하중은 그 기업의 내재 가치예요. 안전마진이란 기업의 진짜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의 주식을 사서 예상치 못한 위기나 나의 계산 착오가 발생하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을 충분한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핏 같은 가치 투자자는 시장의 공포가 내게 안전마진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는 순간을 기다리죠. 여기서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은 아주 솔직한 질문에 부딪힙니다. 알겠다. 그런데 기업의 내재 가치를 내가 어떻게 계산하라는 말인가? 버핏처럼 하루 종일 기업 보고서를 파고들 수 없는 우리는 이 위대한 원칙을 그저 교과서 속 이야기처럼 바라만 봐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어요. 계산을 못하니 더 자주 사고 팔아야 한다. 기회를 놓칠까봐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쪽으로 말이죠. 하지만 워렌 버핏의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버핏은 투자 방법 이전에 투자에 임하는 태도와 규칙부터 정해버려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 그가 꺼내든 비유가 바로 유명한 20개의 펀치카드 이야기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투자 인생을 시작할 때 구멍을 20개만 뚫을 수 있는 특별한 카드를 받는 거예요. 평생 동안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투자 결정은 딱 20번뿐입니다. 한 번 주식을 사면 카드에 구멍이 하나 뚫리고 그 구멍은 다시는 메울 수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마 매일 아침 주식 앱을 켜고 사고팔기를 반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피델리티에서 내부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어요. 자신들의 고객 계좌 수백만 개를 분석해서 과연 어떤 유형의 투자자들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지 알아본 거죠. 최고의 트레이더였을까요? 아니면 경제학 박사들이었을까요? 결과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자 그룹은 놀랍게도 죽은 투자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이 자신의 계좌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휴면 계좌 주인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소름 끼치도록 간단합니다. 그들은 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지지 않았어요. 시장이 과열될 때 탐욕에 휩쓸려 거품이 낀 주식을 추격 매수하지 않았고요. 잦은 매매로 인한 세금과 수수료로 자신의 수익을 갉아먹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위대한 기업들이 조용히 가치를 키워나가도록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인 시간과 복리가 일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이에요. 워렌 버핏처럼 투자한다는 건 매일 시장을 보며 빠르게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했고 구조적으로 믿을 수 있으며 가격까지 납득이 되는 기업을 만났을 때만 투자한 뒤 그 다음에는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투자의 성공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고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인내심에서 나옵니다. 20개의 펀치카드를 떠올려 보세요. 그 카드는 자주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신이 들 때만 쓰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펀치를 어디에 쓸지보다 더 중요한 건 쓸 필요 없는 펀치를 얼마나 많이 참아낼 수 있느냐예요. 그 선택의 차이가 평범한 투자자와 끝까지 살아남는 투자자를 가릅니다.